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시고 종합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송명직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리더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정환 중소기업 중앙회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니까 박수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끝나고 봄 좀 마저 즐기시길 바라고요. 아마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멕시코나 몇 나라만 빼고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OECD에서 제일 많은 국가인데요. 결국은 그 많다라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나 우리 근로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최저임금 인상 근로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기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걸 과격하게 고치자면 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가 한번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중소기업을 위해서 매우 좋은 우리가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뜨겁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같은 해 이거?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최세경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최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내년도 결정에 대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대개 여러 이해 관계자가 맞물려 있는 이슈인 만큼 제가 어떤 방향을 얘기하기보다는 결정과 관련돼서 왜 쟁점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쟁점이 더 첨예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각각의 입장을 좀 얘기하시면서 합리적인 방안이나 또
조정해 볼 만한 방향 같은 걸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제 발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현재 논의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 관련한 현황과 쟁점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전망, 시사점 정도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의 배경을 좀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개시가 된 거죠. 다 법률에 의하면 3월 31일자로 이게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8일 날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공익위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되고 5월 2일에서야 1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다가오는 내일 모레 25일 날 이제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90일 이내라고 한다면 6월 30일까지인데 이제 벌써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라 이 한 달 내에 이 많은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삼도 복합 위기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 근로자들, 사용자들 모두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물가는 많이 올라 있고 또 물가 오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더 많은 또 실질 임금 보전을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비용 감소에 부담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 3.95%만 넘으면 10,000원대가 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하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의 지역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작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권고를 했는데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6월 21일 날 차등 적용 방안을 좀 고민해서 올해는 좀 연구를 해서 제출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해에는 아무래도 차등이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둘러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보면 연평균 8.3%씩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명목임금 인상률의 1.8배이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3.3배를 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2018년 이때는 16.3%, 뭐 10.9%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더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오른쪽에 그림을 두 개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4%대 수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높으면 이렇게 높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임금을 올려주면 될 텐데 취업자 수 증가율을 보면 취업자가 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높이면 이제 기업이 부담이 되면 취업자 수를 늘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상 이 수치를 보면 또 최저임금을 높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구속되어 있는 이중 구속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저임금 결정을 바라보는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관계자마다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최저임금법 제1조에 보면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을 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맥락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과 함과 동시에 취업자수의 증대라든지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합리화 등과 같은 성과로 연계되어야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는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을 무엇을 어느 입장에서 중시하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이해관계자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그 1차적인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경영계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의 반영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의 상황도 이제 보는 건 노동계는 생활물가 인상률을 강조하는 거고,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강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방침에서 쟁점 사항이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추가로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기특한 인상이 고용 감소나 쪼개기 알바를 증가시켜서 1차의 목적인 근로자 보호를 오히려 저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양쪽의 입장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소규모의 소상공 사업체들은 이저저도 못하면서 더 많이 취약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제도의 작용되는 현안은 무엇일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들을 돌아보면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뭔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검토와 그 결정의 기준을 이제 검토하는 게 현안이 첫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을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쉽게 보는 건 타 국가와 비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G7 국가보다 거의 대부분 높습니다. 근데 뭐 약간 프랑스, 영국과 보면 한 5%, 4% 뭐 차이니까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재밌는 한편, 이렇게 높으면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 비율이 낮아야 하는데 그것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적정한 수준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합리적인 사회적인 합의 속의 제도 속에서, 법률의 틀 속에서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그런 제도와 그런 노하우나 방법론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제도상에서 내용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게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에서는 이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의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더 웃긴 건. 그래서 웃기다고 말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2년 동안 나온 산식은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이것들이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네 가지 고려 요인들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의 설명 없이 이제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이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수용하는 데에도 더 이제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보면 약간 나라마다 다르지만 프랑스, 캐나다라고 말하기,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그 최저임금은 없고요. 주정부 차원에서 작동하는데, 온타리오 정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에 비례해서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그 수준을 결정하는 적정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프랑스도 소비자 물가 1% 이상이거나 근로자 구매력이 연산분의 2분의 1 정도로 반드시 인상해라.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준들이 약간은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아닙니다. 평균 최저임금의 51%입니다. 제가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있는데 그들의 최저임금이 있을 거죠. 평균 최저임금에 그것에 이제 51% 정도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을 고려 요인이라는 것만 제시해놓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정한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타등화 적용의 검토입니다. 계속 나오는 주제이고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죠.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얘기들을 할 때 지역, 업종, 연령 이런 차등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에서 전제하고 있는 근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화 또는 뭐 산업별 차등화 이 정도만 가능한 거죠, 법률이. 근데 이제 계속 현실에서는 다양한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도와 현실과의 미스매치가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초로 도입한 1988년에만 처음으로 한 번 도입하고 그것도 1년 만에 더 이상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한 게 아니라 10인 이상의 제조업만 한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업종별 차등화인가 아닌가를 열심히 좀 들어보면 대부분 차등화를 주장하는 쪽은 이제 소상공인 업계가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업종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규모에 대한 차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란 소규모의 사업체가 주로 어떤 업종에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종별 차등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보면 규모의 차등화를 우리의 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 쪽들이 서비스, 영세 서비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종에서의 최저임금과 미만율과 다른 최저임금 미만, 이게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좀 격차를 보면 농림업은 좀 33.8%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숙박, 음식점도 거의 30% 가까이의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규모를 30인 미만과 30인 이상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30인 미만 중에도 5인 미만은 미만율이 29.6%이고 30인 이상은 4.6%이기 때문에 이게 업종별 차등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등화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논의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본질적인 차등화 얘기도 좀 정확히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차등화 해외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차등화를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가 필요에 따라 그 차등화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걸 차등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지역별 차등화는 주로 연방정부가 하는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특징은 연령별로 차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별 차등화를 보면 아무래도 그 20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는 과도한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임금도 낮게 줄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숙련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어떤 직종, 특별한 직종이 약간 이건 업종과 직무가 같이 겹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의 차등화를 하는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산업별 차등화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산업별 노사합의로 국가 기준 또는 주정부 기준, 연방정부 기준 이런 기준 이상으로 할 때는 허용하는 방식의 이제 산업별 차등화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논의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의를 이 논의로 얘기해 와서 해야 하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현황과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망 나름대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제도는 18명씩 되어 18명 중에 이제 공익대표 9명, 사용자들이 각각 9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의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대립이 되면. 그래서 계속 대립을 하서면 공익대표가 이제 권한을 제시해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공익대표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권한이 또 없어요. 조정의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생기고 그 정당성도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된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서 결정될 확률이 높고 과거의 기준으로 대략 적용해보면 시급 기준으로 1081원 정도가 인상되지 않을까. 그게 4.79% 정도의 인상입니다. 이게 뭐 옳다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경제 전망치가 수정되고 있는 걸 보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계산을 하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동계는 112,000원, 그러니까 24.7%를 지금 오늘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의 결정 방식을 따르더라도 노동계는 수용하기 되게 어려울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 임금이 5.5% 하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5.5%를 또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최저가 4.7%에서 5.5% 요 사이가 뭐 논의가 될 확률이 제 추정입니다. 그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발표문에는 하지 않았는데 18일 날 생계비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위원회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비혼 가구 실태 생계비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의하면 241만 1,425원이 비혼 가구의 평균 생계비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1인 가구의 관점이죠. 근데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건 가구 생계비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올해 2023년도 작년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201만 원이니까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위원회가 조사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4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인 생계비가 실태 생계비가 40만 원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최저임금 이거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올려줄 수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상황이 다르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입장 같은 거 소규모 기업체인 경우에는 대기업인 경우는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집단은 충분히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약간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입체들은 이걸 따를 쓴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무조건 이렇게 뭐 최저가 4.7%가 될지 5.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합리적인가 이런 걸 좀 판단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판단해 볼까? 그래서 지불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불 능력이란 걸 업종별 기업의 평균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업 경영 분석의 재무지표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76개 업종에 최근 10년 동안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낸 다음에 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백분위해서 사실은 표준편차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와 표준 점수를 해서 낼까도 했는데 우선은 25%씩 그냥 등급을 나눠서 5등급을 해봤더니 지금 표와 같이 이렇게 등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같은 건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면 숙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최하위 등급인 거고 안정성에서도 4등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가장 낮다는 것이고 부채 비율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지불 능력 수준이 좀 열악하다는 걸 이 간단한 분석에서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에서 본다라면 적어도 만약에 그게 어떤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하에 해당되는 그게 하위 20% 정도 되는 것들은 국가 기준 최저임금이 만약에 5%에서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80% 정도를 이것들을 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의 방안을 제 나름대로 제시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 맞냐 안 맞냐는 더 많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정말 타당하다는 측면이 좀 제 입장으로 좀 제시가 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 두 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합니다. 물론 연도가 항상 조사라는 게 1년 단위로 시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가 아니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서비스 소기업의 평균은 전체 18%, 66% 수준에 안 돼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만큼 되게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무조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부담은 사실 소상공인 입장이나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로 인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초단기 근로자의 추이, 15시간의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쪼개기 근무의 계약 형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나 고용 업무 자영업자 수가 계속 는다는 것은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적정한 수준의 기업 근무를 도모해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방식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걸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간의 좀 정합성을 좀 확보해야겠다. 제가 발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궁극적 목표에 대한 입장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다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가 어떤 것이고 그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었던 급격한 임금 인상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한번 실증을 해보고 달성했는가를 안 했는가를 지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있어야겠다. 법률에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걸 필요로 하는데 그냥 이걸 놔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법률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것을 업종이란 것보다는 제 생각은 좀 사업체 규모에 대한 관점에서 좀 새롭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일부의 노동계에서 낙인 효과나 저임금 복잡 등을 문제 삼으면서 좀 이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인상률을 좀 낮춘 대신에 전체적으로 국가 기준 인상률을 최대한 낮춘 대신에 그 이상의 부분을 노사 합의로 좀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최저임금 제도의 정면적인 대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한 세 가지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재량 권한이 좀 있어야겠다. 공익대표 조정 권한. 왜냐하면 갈등을 계속 있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재량 쪽으로 권한할 수 있는 걸 주거나 그들이 제시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당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한 다음에 정부 재량 권한을 통해서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정이 된다면 정부의 가감을 통해서 좀 힘든 어떤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들한테 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결정 기준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고려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꼭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매년 물가 인상률과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규모의 기준, 매출액의 기준을 물가 인상 상태에서 어느 기준으로 나눌 건지를 방법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처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규모의 기준, 그러니까 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걸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야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기업 규모나 지역별, 연령별, 외국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상황 또는 노동자의 여건, 노동자의 특성,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재경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장례를 좀 정리하고요.